그러면 오늘 나 이해하기 교리 분석을 통한을 주제로 강의해 주실 오수아 교육학 박사님은 이미 금방 포스터 안내로도 보셨듯이 광주 숲유치원협회 지회장, 아람숲학도 대표, 한국 HRD 원격 평생교육원 대명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수님,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교수님은 지금 마음 성장 프로젝트, 긍정 뇌훈련, 감정 치료, 교리 분석, 숲에서 힐링, 마인드 성장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내 인생을 바꾸는 힘 내면 아이, 버킷리스트 28, 그리고 블로그 몬스터 94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가 빼먹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류학 박사님이시고 브레인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시고 한국교류분석협회 슈퍼바이저로 활동 중이십니다. 네, 다 빼먹지 않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해주실 너무나 아름답고 고우신 우리 오수아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목소리 들리신가요? 네. 이렇게 3월 따뜻한 봄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어쩌다 특강을 준비하셨던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더 특별한 소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광주광역시에 있다 보니까 억양이 조금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때는 조금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좀 드리다 보니까 조금 혹시 말이 너무 빠르면 댓글 그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조금 강약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1시간 정도 이렇게 있어서 먼저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좀 전에 소개받았던 것처럼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안에 조금씩 나올 것 같으니까 별도로 더 추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인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성게임 잘 아시죠?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채팅창에 우리 여러분 손가락 좀 있다가 손가락 많이 쓰실 거예요. 저는 말을 하고 여러분은 손으로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초성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응, 리을, 비읍으로 된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라비, 다수님 너무 멋지십니다. 제가 많은 강의를 했지만 우리 이 선생님처럼 오라비랑 유리병, 오랄비, 여름밤, 제가 수업 준비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실은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오리배, 여러분, 알라뷰 많이 있는데 저 알라뷰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방, 좋습니다. 네,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길죠? 이건 뭘까요? 두 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영진은 아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직 도전하시지 않으신 분에게 도전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힌트가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공성의 친구.
오, 최고. 어허허. 당신이 최고. 네. 당신이 최고, 당신은 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자, 당신이 최고. 자,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최고. 그리고 우리 상대방,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에게 당신은 최고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최고. 자, 이 시간 함께 하신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인사를 하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당신은 최고.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어쩌다 어른에 보면, 네, 어쩌다 어른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테마가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보면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을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이 160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사한 내용으로는 더 많은 숫자가 있겠죠.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저는 어린이집을 한 20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어린이집 원장으로 2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운영도 있지만 학부모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교사 상담도 많이 하면서 제가 2017년도에 그 운영을 하면서 왼쪽에 아킬레스건을 다친 적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은 뭐 아시겠지만 자기 신체에서 가장 뭐 두꺼운 힘줄이긴 한데, 아킬레스건을 왼쪽을 파열이 되면서 제가 제 몸이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아킬레스건을 파열이 되면 쉬어야, 무조건 쉬거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의 몸을 이긴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한 시술만 하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한 달 후에 평가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제가 무리를 해가지고 그 한 달 이후에 반대편 아킬레스건을 제가 파열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양쪽 다 다치면서 제가 응급실에 바로 들어가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제 몸이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양쪽 반대편 아킬레스건도 같이 다니면서 걸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을 들어갔는데, 저는 저의 신체는 그대로 다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소변도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아무것도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눈을 떴을 때 어제와 다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다가 걸어 다니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내 몸을 혹사시켰을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어요. 제가 2017년도에. 그러면서 제 삶을 조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사람이 신기한 게 3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을 하고 완전히 걷게 되면서 또 다시 예전처럼 바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냥 남들도 다 이렇게 살지 뭐 나만 특별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릿속에는 한 생각이 하나 들었었죠. 그냥 나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때 나 잘 살았다고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시아버님이 췌장암으로 8개월 투병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계기가 되셨어요. 그때 저는 또 한 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프다고 시아버님도 췌장암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등이 좀 아프네? 이거 동네 병원으로 좀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도였었는데, 췌장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8개월간 거의 병원에서 투병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저를 정말 알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 공부도 시작하게 되고 정말 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게 됐어요.
아,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조금 발견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교류 분석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 안에서 제가 답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조금 나누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그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아이들도 네이버 검색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고 또 AI의 발달로 인해서 궁금한 것들은 다 알게 되죠. 하지만 현대인들이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책을 쓰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했던 삶도 있었고 부모님을 원망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작년에 가장 컸던 거는 그래 타인과 과거는 바꿀 수 없다면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와 내 미래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이 줌 수업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다 음소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르게 숨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저도 지금 요즘엔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니까 혼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오디오가 켜져 있으면 그래도 숨소리라도 듣는데 숨소리도 못 들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여러분이 지역, 나이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이 강의를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내용은 각각 다르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에 참여 동기를 몇 분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지역, 나이, 참여 동기 이렇게 써주시면 가장 좋고 나는 지역과 뭐 나이는 뭐 조금 밝히기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 참여 동기 정도는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서민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거죠? 음,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싶어 참가했습니다. 네. 바쁘게 살아왔지만 진정한 나를 만나고 싶어요. 네. 나 찾는 것 알아보기 위해서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쉽게 알고 싶어서. 조은진 선생님 교류 분석을 들으셨는데 더 쉽게 알고 싶으셔서 네. 될까요? 알고 싶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나를 찾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더, 그 교류 분석을 통해서 나를 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분들은 계속 적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쉬는 시간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죠. 행복해지고 싶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덴마크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물론 아무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뭐 상사나 동료, 또 남편, 아이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하고 화병 나고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했고
또 웰딩어 교수는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 긴밀한 관계일수록 행복을 더 많이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과 넓게 지내는 것보다는 소수일지라도 친밀하고 신뢰도가 높은 관계가 있고 또 좋은 관계가 있다면 바로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행복의 조건은 바로 인간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은 여기 보시면 지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1957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이 개발을 했습니다. 에릭 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그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를 보시면 원래 프로이드의 제자였어요. 정신과 의사였는데 프로이드 제자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꿈을 분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드, 슈퍼이드, 에고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런 성격 분석하기가 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에릭 번이 그 프로이드 학파 쪽에서 퇴출이 되면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교류 분석을. 그래서 교류 분석은 어떤 개인의 성장과 개인의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 치료법이면서 성격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구조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쉽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그 구조가 PAC라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류 분석에서는 교류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교류 분석은 일단 우리가 나를 알고자 했죠. 내 안에 나를 알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 구조를 알고 타인의 자아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과의 어떤 관계, 교류, 그리고 그 나와 타인이 함께 있는 어떤 사회, 환경과의 그런 교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격 이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의사소통 이론, 또 아동 발달 이론, 병리학 이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류 분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을 딱 한 가지로 성격 이론이야 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교류 분석은 임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조직의 코칭이나 의사소통 이론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 분석이 저는 계속 교류 분석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이 나는 언제 발견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교류 분석의 큰 틀을 이해하시다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교류 분석에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아마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뇌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아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시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류 분석 철학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사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유사하냐면 교류 분석에서는 긍정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이다라는 긍정성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성이란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모두 왕자와 공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왕자와 공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존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함부로 저는 이거를 성선설에 입각했다고도 보는 편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서 우리 여기 땅에 오기 전에 모두 귀한 왕자와 공주 같은 존재였으나 이 땅에 온 순간 어떤 한 가정에 태어난 순간 다시 그 왕자와 공주로 살지 못하고 우리 개구리 알죠? 개구리처럼 자기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태초에는 모두 왕자와 공주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가치 있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가치 있고 유용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면 좋다.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스스로 자존감이라고 하죠. 나를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우 있죠. 나는 되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만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나는 정말 대단하고 괜찮은 존재야. 우월감을 가지고도 있지만 상대방은 나보다 조금 더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그 사람도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고 긍정성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자기가 내 삶을 조금 더 다르게 살고자 하는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은 지금 뇌교육학적으로 가소성과 같은 부분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며 이런 결정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은요. 제가 아마 교육 분석을 공부하면서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격 검사하면서 많은 거 해보셨을 거예요. 애니어그램도 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디스크도 해보셨을 거고요. 여러 가지 다 해보셨을 건데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뭐 요즘에 MBTI도 해보셨을 거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하죠? INTP라고도 하고 뭐다라고 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근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결정론에 입각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너의 기질이 그거고 너의 성격이 그거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교류 분석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을 내가 알고 나를 분석했다면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하고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면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 성격 검사를 하고 나서 나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보면 자기가 계속 인지하고 의식하고 노력하고 나면 나중에는 어떤 밸런스가 맞춰져 간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는 긍정성, 합리성, 변화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소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격은 여러분 성격이 바뀌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아마 그리고 성격이 또 변화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기질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는 타고난 기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통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뀐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협의의 바로 인격이나 기질은 성격을 형성하는 데 30% 정도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70%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로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지금은 다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달라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성격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교류 분석의 목표는요, 바로 자율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나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류 분석에서 말하는 자율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의 세 가지 목표는 자각성, 자발성, 친밀성 세 가지인데요. 자발성이라는 것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가 자기계발서 요즘에 많이 보시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많이 봤지만 처음에는 조금 변화하는 것 같지만 변화하지 않고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비슷한 내용에서 이거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자각이라는 것은 남한테 그냥 그렇게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에서 나 이게 스스로 깨닫는 거. 나는 책을 똑같이 읽고 똑같은 강의를 들었지만 나한테 받아들이고 내가 느끼는 게 다르죠. 그래서 스스로 자각하는 거, 깨어나는 거.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어 라고 자각하는 거. 그 다음에 자발성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고하고 감정, 행동을 선택하고 스스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친밀성이라는 것은 이제 나를 방어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 보이고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나와 상대방, 나와 나 자신과 친밀하게 교류하고 교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율적인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실은 교류 분석이 쉬우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한 몇 년 공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스스로 내가 변화하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각하는 것, 그 다음에 자각했으면 내 발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친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나 자신과 친밀한 관계, 타인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이제는 누구의 딸,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어떤 그 프레임 없이 편견 없이 나를 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너무 빠르신가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격이 이제 테스트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교류 분석 공부하실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교류 분석 공부하시면서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PAC 많이 보셨죠? 우리 마음은 우리 자아는 PAC로 되어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5살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5살 아이가 있고 여러분은 회사에서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5살 아이가 집을 한바탕 뒤집어 놓은 거예요. 논다고 굉장히 한바탕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집에를 갔더니 발 디딜 틈이 없이 집이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퇴근해서 들어가서 아이를 보자마자 제가 아이한테 낮은 목소리 또는 뭐 굉장히 엄하고 무표정하고 이런 표정으로 화를 낸 거예요. 엄마가 놀고 나서는 정리하면서 놀라고 했지. 엄마도 피곤한데 이렇게 어지러우면 누가 이걸 정리하라고 해? 이렇게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누구한테 왔냐면 그 친한 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단을 치다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30분간 열심히 수다를 떨고 왔어요. 수다를 떨고 거실에 나와보니까 아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훌쩍훌쩍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가서 엄마가 오늘 화가 난 거는 내가 이렇게 장난감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놀다가 내가 다치고 밟아서 넘어지면 다칠 것 같아서 엄마가 그런 거야.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엄마가 야단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자, 처음에 너무 화가 나서 크게 훈육을 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30분간 수다를 떠는 모습, 수다가 끝나고 거실에 와서 차분히 아이한테 설명하는 모습, 이 모습이 다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간순간에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았다가 뭐 이럴 때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구조를 교류 분석에서는 3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PAC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훈육하고 너 누가 이렇게 너 엄마가 정리하면서 놀라고 했잖아. 이렇게 놀면 어떡해? 하고 훈육하는 모습은 바로 P의 모습입니다. P는 페어렌츠의 약자예요. 그리고 전화를 와서 신나게 수다를 떨고 오는 그 모습은 바로 C의 모습이에요. 차일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A는 어덜트의 약자로 바로 어른의 모습, 차분히 설명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P, A, C 세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마음은 언제 형성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5살 이전에 많이 형성이 돼요. 5살 이전에. 저는 유아교육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봤죠. 부모도 많이 봤지만 아이를 보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바로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는 표현 또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집안의 부모님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구조 안에는 P, A, C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P라는 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5살 이전의 모습, 5살 이전에 부모가 우리 아이였을 때, 이건 아이였을 때예요. 5살 이전에 아이였을 때 부모가 우리한테 그대로 하는 거, 말하는 거, 말뿐만 아니라 태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또는 뭐 형하고 뭐 비교를 한다든지 부모, 그다음에 선생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등 어떤 양육자를 말하는 거예요. 양육자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어떤 것들을 가치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아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때 어렸을 때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였을 때 그 집안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이 내가 둘째라고 했으면 첫째, 둘째, 셋째 뭐 아이들 있죠. 부모님이 첫째, 둘째, 셋째한테 각각 다른 태도, 다른 언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이 스스로 우리 엄마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나보다 형을 더 좋아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화가 나면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본인도 모르게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내가 부모한테 받았던 어떤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P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모한테 그냥 받았던 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C라는 거는 뭐냐면 아이가 말하기 이전에 아이가 그대로 느꼈던 감정이에요. 이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직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감, 뭐 본능. 그러니까 이거는 P는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C는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가 나한테 아이가 똥을 쌌어요. 똥을 싸면 그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죠. 그런데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내가 울었더니 부모가 나한테 기저귀를 갈아줄 수도 있고 엄마가 바쁘다고 하면서 늦게 갈아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갖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A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미혼 4살이라고 하죠. 그 전까지는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3살, 4살이 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말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이 바로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A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그냥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PAC는 지금 현재로 다시 보면 내가 현재 모습에 P라는 것은 부모가 했던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내가 저장해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내 부모님이 했던 행동이나 말을 그대로 하는 경우. 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데 어렸을 때 그 감정이 그대로 현 상황에 나타나는 경우. A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 분석의 장점은 뭐냐면 꿈의 분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 또 비언어적인 것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가 강한 사람, PAC가 있는데 이 PAC는 보시면 이 자 안에는 PAC 3개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경우, 그래서 저 사람은 P가 좀 강하네, A가 강하네, C가 강하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 또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P가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언어를 보면 당연히 네가 형이니까 양보를 해야지.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이거 틀렸어. 안 돼. 하지 마. 뭐 바보 같아. 뭐 게을러.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은 P가 조금 더, 3개 중에서 P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은 표정이나 자세, 태도를 보면은 자꾸 팔짱을 낀다라든지 말을 할 때 뭐 입술을 뭐 깨문다든지 미간을 찡그린다든지 뭐 허리춤에 막 손을 올려서 막 이렇게 있는다든지 거만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뭐 삿대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 사람은 지금 피 상태에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말투나 목소리를 보면 화가 난 목소리 또는 위압적인 말투, 또 설교한다라든지 뭐 이런 징벌적인 것들. 그리고 P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어버이 자아 상태인데, 우리 어버이라고 하면은 약간 엄마 같은 성향도 있고 아빠 같은 성향도 있을 거예요. 아빠라고 하면 꼭 남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향이라고 하면 약간 뭐 권위적이고 또 약간 위압적이고 뭐 설교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엄마 같은 성향이라고 우리 흔히 생각을 하면 약간 부드럽고 또 다정하고 상냥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버이 자아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나올 거예요. 어른 자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말을 한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다음에 내가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통계에 의해서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면, 뭐 객관적인 말을 해보면 뭐 정확히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표정이나 자세나 몸짓은 약간 덤덤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어떤 침착한 태도, 자세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 이런 부분들 하고요. 말투는 약간 몸이 건조한 말투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합니다. 시자아 같은 어린이 자아 상태 같은 경우에는 몰라. 어른들 중에 지금 어른이에요. 어른 중에서도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몰라, 싫어, 뭐 하기 싫어, 뭐 이렇게 약간 아이스러운 경우들 있죠. 그래서 그런 말투. 그다음에 뭐 표정 같은 경우에도 뭐 뾰루뚱한 뭐 입술을 자꾸 내민다든지, 뭐 표정이 뭐 실망한 표정을 자꾸 짓는다든지, 뭐 눈동자를 아래로 뭐 굴린다든지, 너무 기뻐가지고 호탕한 웃음을 짓는다든지, 너무 들떠 있는다든지 이런 뭐 비언어적인 것들도 있고요. 말투나 목소리는 뭐 한껏 올라가거나 뭐 목소리가 빠르거나 뭐 이런 시끌시끌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이 부분들은 어렸을 때를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영향을 준 양육자나 권위자는 누구였는지 생각해보고 부모 자아 상태에서 나온 나의 말과 행동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면, 부모들이 뭐 이런 이야기 좀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남들처럼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야지,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뭐 여자의 목소리가 뭐 담장을 넘어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여자는 뭐 집에서 살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꼭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통념, 또 할머니, 할아버지, 뭐 TV 매체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 자아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자기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행사 일정이 변경됐다고 연락을 받았으면 그 상황을 보고 신속하게 알아서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일정을 변경하고 참석 여부 확인하고 명단을 뭐 작성하고 이렇게 자기가 현실적인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을 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자아 상태에 있는 것은 부서 전환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았는데 아직 적응이 되지 않고 또 실수할까봐 또 전전긍긍하면서 팀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어린이 자아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령에 따라서는 크게 보면 어렸을 경우에는 이 어린이 같은 마음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사춘기라고 하죠.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은 어때요? 뭐 중2가 되면 이렇다는 거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논리적인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청년들하고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잘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는 바로 P라는 자아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P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꼰대스럽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그 친구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또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상황에 맞춰서 PAC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 있게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내가 P 주도형인지 A 주도형인지 C 주도형인지 한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뭐 우리 아내, 뭐 직장인 동료 그런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 주도형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현석 씨가 퇴근해서 오자 아들이 방에 들어갔다. 온라인 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준비한 아들을 불러 세워놓고 이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한 얼굴에 옷차림이 그게 뭐냐고 꾸짖는 거죠. 아무리 집에서 수업을 들어도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현석 씨는 아들의 모습이 여간 못마땅하다. 이해되셨죠? 이런 뭐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기의 가치관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느슨해 있거나 뭔가를 빨리 하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 주도형인 사람은 지연 씨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지인과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지연 씨가 이 사람을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더치페이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유 그냥 내가 점심 살 테니까 그냥 2차로 커피 사라고 했지만 극구 사양하고 각자 계산을 한 경우 자기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자기가 얻어먹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예요. 어린이 C 주도형은 대현 씨는 주말을 맞아서 집에 모처럼 낮잠을 자는데 아내가 대청소를 하려고 하면서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귀찮게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꽁꽁 싸매고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C 주도형이다. 그래서 가장 부부싸움 뭐 많이 하는 경우들이 어떤 거예요? 남편이 너무 P가 강해. 그런데 그 아이가 부인은 뭐 너무 C가 강한다든지 이것이 교리 분석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아 상태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내 남편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서로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일어나고도 연결된다고 했죠. 대화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저 사람과의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으로도 PAC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 유리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P라는 직업이 P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게 좋냐면 교사, 목사, 평론가, 경찰, 군인, 사감, 판사
이 사람들은 피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어떤 가치나 원칙, 규칙 이런 것들을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경찰이나 교사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또는 경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피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가 강한 사람들은 은행원이라든지 세무사, 기자, 변호사, 아나운서, 설계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A가 강한 사람들이 가지면 좋은 직업입니다. 또 C의 우세형인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그맨, 예술가, 파워블로거, 만화가, 광고 기획자, 발명가, 창작가 이런 직업이 적합합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그 금쪽이라고 하죠.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시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경계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경계를 세워라. 제가 그 아나운서 조우종 아나운서인가? 그분이 나와서 이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말고도 어른들도 상담했던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그 경계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아이가 아이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허리가 아파요. 아빠가 허리가 아파서 몸으로 놀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몸으로 놀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빠가 아이가 4살, 5살 아이가 아빠 놀아줘라고 했더니 아빠가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몸으로 놀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영 박사가 아니 아이한테 지금 아빠가 아프니까 지금 놀아줄 수 없어라고 말을 하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말을 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아이가 실망을 해서 아빠랑 안 놀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보고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항상 희생을 하는 아빠의 역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P는 어떨 때 중요하냐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빠가 지금 이렇게 놀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너가 나중에 아빠가 좀 몸이 좋아지면 너랑 놀아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아이가 말하면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고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아이가 나를 싫어하고 안 놀아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이 PAC가 왜 중요하냐면 PAC는 소금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PAC는 각각이 다 이게 겹쳐 있으면 안 돼요. 소금물, 식초물, 그 다음에 꿀물 이렇게 있고 물만 이동을 해야지 만약에 소금물과 식초물이 이 막이 없으면 서로가 교차가 돼서 사람이 그 역할을 각각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소금물이 필요할 땐 소금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식초물이 필요할 땐 식초물의 역할을 해야 되고 꿀물이 필요할 땐 꿀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상황이 서로가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해당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로 병리학적인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아 구조를 정리해보면 우리 마음은 PAC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은 없다. 그래서 어느 마음이 제일 커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때 행동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상황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고 세 가지 마음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P라는 마음은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같은 마음 CP, 엄마와 같은 마음 MP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CP는 비판적인 부모, MP는 양육적인 부모라고 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A는 그대로 A고요. C는 I는 활발하고 자유롭고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FC, 자유로운 어린이가 있고, A씨는 순응하는 어린이. 그래서 우리가 성격 이론은 교류 분석에서 5가지로 나눠집니다. CP, MP, A, FC, AC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 마음은 자아 상태는 부모, 어른, 어린이로 나눠져 있고, 그것을 구조는 P, AC로 말을 한다. 그런데 기능을 보면은 그 마음의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보면은 5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CP라고 하는 것은 통제적인 부모, MP는 양육적인 부모, A는 이성적인 부모, FC는 자유로운 어린이, AC는 순응하는 어린이로 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캐릭터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CP는 화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뒤끝 없고 화끈이, 리더십이 강한 어떤 우리가 CEO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포용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협력해주고 하는 포용이. 그다음에 침착이는 침착하게 현지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상황을 판단을 하는 거. 솔직이는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 끄덕이는 지금 이 상황에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끄덕이 같은 이럽니다. 그래서 캐릭터로 보면 화끈이, 포용이, 침착이, 솔직히, 끄덕이로 표현되고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로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CP가 강한 사람은 에스프레소와 같은 그런 보면 됩니다. 에스프레소 어때요?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책임감이 강하고 주도성이 강하고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포용이는 카푸치노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푸치노 커피 어떻게 해요? 뭐 부드러운 우유하고 같이 섞죠. 그래서 부드러운 우유 거품과 뭐 시나몬 향기를 더해서 타인을 배려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데 너무 우유가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 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리고 침착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솔직이는 뭐 어떤 걸까요? 마끼아또, 끄덕이는 디카페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아셔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P라고 하는 것은 CP하고 MP로 나눠지는데 강점이에요. CP는 보면 지시하고 확고히하고 구조하고 규범을 지키고 한계를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MP는 경력, 돌봄, 공감, 이해, 보호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A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는 성격이고요. C 중에서 FC는 창조, 즐기고 새로운 생각을 내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표현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AC는 협조, 요구를 따르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타인을 배려하고 순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모든 성격들은 아시겠지만 성격은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CP가 다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CP 권위적이고 뭐 너무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거 아니야? 뭐 MP 뭐 보호하고 뭐 공감해주고 관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격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성향을 더 많이 갖게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CP가 강하다고 하면 내 성격 검사에서 나는 CP가 강해. 그런데 CP가 강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CP가 강한 사람이 부정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CP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규범과 이상을 추구하고 도덕적, 윤리적 전통을 유지하고 신념이나 선악 판단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부정적이면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독선적이고 너무 엄격하고 지배적이고 선입관이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되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시는 분들은 엄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CP 중에서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P 중에서도 아버지가 우리가 앞으로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씩 차분히 가르쳐 준다면
뭐 도덕 선생님처럼 하나씩 가르쳐 준다면 그거는 CP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어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어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다른 사람과 같이 또 공간을 쓸 때는 너가 어떻게 해야 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바로 CP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율성을 많이 준다라는 이름 하에 방임형인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겠다. 내 아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당시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규칙이나 규범, 그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관념을 배우는 것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MP가 강한 사람들은 타인을 보호해주고 친절하고 공감해주고 타인을 이해해주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MP가 높으신 분들은 어떠신 분들이 직업적으로 많이 있으시냐면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 또는 그다음에 보육교사, 유아교사 이런 분들이 MP가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MP가 이렇게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너무 보호하고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과보호하고 또 너무 맹목적으로 희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아이 너무 삶이 엄마가 아이 위주로 모든 삶이 시간이 아이 위주로만 되어 있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헌신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MP의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강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가 4살이 넘어가면 아이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신발도 혼자 신어볼 거야. 뭐 신발이 거꾸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리고 못 해봐도 혼자 해볼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부모가 아니야 위험해 하면 안 돼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MP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어서 어떤 회사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방향을 잘 잡고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부정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너무 냉정하게 보이고 결과 위주로만 사람 판단하고 그다음에 인간미가 결여되고 차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아나운서가 됐든지 회계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좀 인간미가 떨어져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FC는 명랑하고 활발하고 애정이 풍부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같이 회사 생활을 하면 어떠겠어요? 굉장히 그 직원들이 FC가 강한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활기차고 또 2차 갈 때 어떠겠어요? 굉장히 즐겁고 회식 가도 굉장히 즐겁죠. 긍정적인 부분.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 너무 자기 멋대로 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가 자기 생각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내뱉는다든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A씨는 같이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때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건 뭐냐면 남의 눈치나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 속을 잘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리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상실하고. 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촉박해서 중국집에 음식을 배달하기로 음식을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명의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데 다 한 번씩 물어보니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 팔보채 각각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씨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메뉴를 한 가지로만 결정을 하자라는 이렇게 상사가 얘기를 했을 때 A씨가 높은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탕수육을 먹겠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뭐 짜장면이 먹는 분위기면 바로 그냥 짜장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짜장면으로 그냥 먹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FC가 높으신 분들은 자기를 포기를 잘 안 해요. 나 오늘 꼭 짜장면 먹을 거야. 아니면 오늘은 꼭 짜장면이면 땡기는 날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꼭 그냥 관철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A가 높으신 분들은 상황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짜장면 짬뽕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렇게 먹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A가 높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MP가 높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다 의견들을 그냥 수렴하려고 하고 선생님은 면을 지금 먹으면은 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면을 안 먹고 내가 어떻게 할게 라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챙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는 그냥 내가 나를 따르라 뭐 그냥 이렇게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끈이, 포용이, 침착이, 솔직히, 끄덕이 한 차에 타고 가고 있는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가 끼어들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렇게 말이나 태도나 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격이 이럴 거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CP, 화끈이 같은 성격은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합니다. 자, 상대가 잘못한 점을 지적해야겠다. 왜? 어떤 거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접촉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은 일단 상대방의 삿대질을 합니다. 그리고 뒷목을 잡으면서 인상을 구기죠. 그럼 말은 강하게 어조로 운전 똑바로 못해?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야? 뭐 이런 분들은 바로 CP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P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합니다. 다친 사람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은 상대방을 살펴보고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봅니다. 왜? 그 사람이 이유가 있을 거니까. 먼저 들어보고 부드러운 어조로 어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A가 강한 사람은 일단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절차대로 처리하죠. 그리고 차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보험회사 전화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연락해서 처리하시죠? 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A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FC가 높으신 분들은 감정이 큰일에서 큰일 났네, 큰일 나. 사고가 났어. 그러면서 상황이 난처하고 곤란한 표정을 지면 시무룩한 표현을 짓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뭐야 아침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굉장히 솔직한 그런 분이죠. 자, A씨가 높으신 분들은 일단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고 상대방에 맞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A씨가 높은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알면 바로 자기의 성격을 알고 타인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이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어떤 성격이 강한 거죠? 자,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MP가 강합니다. 자, 무엇이든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CP. 남의 표정을 보고 행동하는 버릇이 있다. 어떤 거였죠? AC. 자, 순응하고 그냥 끄덕끄덕 한다고 했죠.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 자, FC입니다. FC. 여러 종류의 책을 잘 보는 편이다. A. A. 예, 맞습니다. 자, 남이 잘못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좀처럼 용서하지 못한다. 어떤 거죠? 네? CP. CP 맞습니다. 자, 친구나 어린이를 자주 칭찬하는 편이다. NP. MP. 자, 함께 어울려 떠들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자, 회사에 회식할 때 이런 분이 많으면 좋다고 했죠? FC. FC. 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 편이다. 어떤 거죠? 그냥 끄덕끄덕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AC. 네. 자,
본인이 어떤 성향이 강한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입사원 한 사람이 실습용 제품을 분실했습니다. 이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말을 합니다. 자, 책임져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나?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떤 거죠? CP가 강한 사람들. 자, 입니다. 그다음 2, 3일 전 일을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사용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 상황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 A가 강합니다. 야단 났는데 자기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강하죠? 자기가 그냥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자, FC가 강합니다. 자, 상사로부터 중요한 제안을 거절당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안 됐네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기운을 내세요. 어떤 거죠? 토닥토닥 해주는 거죠. 자, MP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 정말 싫어졌어. 나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말 약이 올라 혼났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자기 감정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죠. FC죠, FC. 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생각대로 밀고 가는 것이 어때요? 자, 이거는 A가 강한 겁니다. A가.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미나리의 주인공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였죠? 미나리? 윤여정. 윤여정 선생님. 윤여정 선생님이 본인이 여기 이야기를 할 때,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잘 표현을 하죠. 그리고 브래드 피트 이야기를 그때 이제 하죠. 왜 현장에 한 번도 안 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윤여정 선생님 같은 경우가 바로 FC가 높으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준호 감독 이야기 TV에 나왔었는데, 봉준호 감독은 그 모든 스태프의 이름들을 다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MP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나 행동,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떤 유형이야 라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정의당의 여자 의원이 노란색 옷을 입었던 경우, 원피스 입었던 경우 보셨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 감정에 솔직해서 자기 표현을 잘하는, 감정 표현을 잘하는 FC가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은, CP는 원칙이나 책임감, MP는 봉사, 배려, 책임, A는 합리적 정확성, FC는 활력, 적극성, AC는 타협, 협동이에요. 이것이 가장 키워드인데, 기준인데, 여기서 높고 낮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너무 높으면, CP가 너무 높으면 이 CP가 나쁜 게 아니라 원칙과 책임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런데 너무 높으면 꼰대 같고, 너무 낮으면 그냥 자기가 원리나 원칙, 기준이 너무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입니다. 또 MP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것을 그려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그려보냐면, 이게 지금 부정적인 거고, 아니 이게 부정적인 거, 이게 기준이고 높은 거, 낮은 거죠. 우리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기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내가 CP, MP, A, FC, AC 직관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는데 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A가 가장 높은 것 같아. 그리고 난 두 번째 CP, MP, AC, FC.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이 자기의 주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성격이 바로 자기의 2차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격이 아까 어떤 것이 있다고 했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했죠. 나는 A가 높은데, A가 높아.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조금 더 낮은, CP가 이렇게 두 번째지만 나의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라고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누구한테 하면 좋냐면 자기 자신도 해보고요. 자기 배우자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직관으로도 그려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도 해보면 거의 유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런 부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직관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제가 검사지로 실제적으로 해봤던 검사지입니다. 자, 남편의 이게 지금
파란색이 남편이에요. 남편의 성격을 보시면, 자, 1차 성격이 어떤 거예요? CP가 높죠. 자, 2차 성격은 FC가 가장 낮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부인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부인의 성격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1차가 FC죠. 자,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자, A씨죠. 자, 이 성격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CP가 높은 남편. 자, 남편은 잔소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알아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기가 부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다 남편이 알아서 잘해요. 회사 일도 잘하고 또 집안일도 집안에서도 잘하고. 그런데 이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좋은 부분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은 좋으나 부정적인 면은 잔소리가 많아요. 자, 일해놓고도 꼭 잔소리하고 드러내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남편은 좀 잔소리가 많은 경우인데 가장 낮은 게 FC예요. FC는 여가와 노는 거, 여가 생활. FC가 낮기 때문에 이분은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지만 노는 거는 잘 못 놀아요. 이분은. 그런데 부인을 보겠습니다. 부인은 FC가 가장 높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활력적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FC가 낮다라는 것은 사교적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비사교적이에요. 부인은 사교적. 그리고 의존적인 게 약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이 남편은 17인데 부인은 10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쉽게 예를 들면 남편은 가정적이면서 현실감.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에서 돈을 얼마를 벌어서 몇 년 적금을 넣어가지고 지금은 아이들이 크고 지금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놀아야지. 나중에 뭐 퇴직하고 여행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는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더 커요. 나중에 어디 있어. 지금 즐기고 뭐 하면 되지.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뭐 아프고 그러면 여행도 못 가니까 지금 바로 즐기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돈을 뭐 저축하고 또는 지금 이번에는 이것을 먼저 지금보다는 여행을 10월 달에 가고 지금은 뭐 적금을 더 넣는 게 좋겠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더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에 보면은 이런 분들은 쭉 보시고요.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CP가 강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요. 이 사람들은요. 무시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뭐 부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왜 당신은 뭐 일밖에 몰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격려해주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잘 사는 거야. 역시 당신이 있어서 최고야. 이렇게 인정만 해주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 MP가 높은 사람들에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이 MP는 다 모든 것들을 어디서든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고 헌신적으로 베풀고 이러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베풀기만 하다 보니까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뭐냐면 정말 당신 최고야. 당신 정말 고생했어.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 이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너무 이런 사람들이 MP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A가 높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받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면 됩니다. FC가 높은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기분이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가능하면 칭찬과 인정을 해주면서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막 혼자 들떠요, 뭐 기분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충분히 공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씨가 높은 사람들은 마음을 알아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CP가 조금 더 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자신감을 갖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결심한 것은 끝까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모임의 리더 역할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사물이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려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MP를 높이는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친근감 있게 들어주고, 감정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다음에 타인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타인에게 나눠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A를 높이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을 뭐 미리 문장하고 붙여야 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말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FC를 높이는 것은 유머를 활용하고 동요를 부르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이런 분들은 유머를 좀 애워서 말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농담도 하는 연습을 좀 가지고, 또 취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뭐 춤을 배운다든지 노래를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해보면서 자기를 조금 더 느슨하게 조금 해보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A씨는 그다음 상대방 말에 공감을 하고, 정한 따르고 불만이 들어 즉각 표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자아 기능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CP 기능을 통해 원칙에 충실하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고, MP 기능을 통해서 챙김, 배려, 봉사를 실천하며, A 기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공과사를 구별하고, FC를 통해 활력과 적극성을 불러넣고, AC를 통해서 타협과 협동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자아 상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5가지 교류 분석에서 보는 5가지 성격의 이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이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조금 더 부족한 건지를 알고, 상대방의 말을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리액션 한다고 하죠. 리액션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바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 그냥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지를 알고 또 타인이 어떤지를 알면 서로 그 사람과의 교류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혼자 너무 빨리 달려와서 여러분이 중간중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저 혼자 달려온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